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탐방을 다녀온 투영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발표는 저희 성전 배경 그리고 탐방 결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명의 뜻은 투영이라는 저희 두 명의 팀 이름 팀원의 유세영의 영, 심영주의 영, 그리고 영어로는 투영, 두 명의 젊은이, 또 한자로는 글로벌 챌린저의 경험을 우리 삶에 투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마트 시티란 도시에 발생하는 교통, 안전, 재난과 같은 문제를 도시 재생, ICT와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유비쿼터스 시티에서 5G와 같은 광역망을 설치해 한 단계 더 발전된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사전적 의미는 ICT를 이용하여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한국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4가지 기관을 탐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주도로 에코 델타 시티를 하고 있는 부산 스마트 시티를 방문하였고, 울산시청에서는 현재 울산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에 기술을 도입하여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과로서 있어서 방문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스마트 시티 활동을 잘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에 있는 스마트 시티 센터를 방문했고, 그리고 앞서 세 곳의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공통점이 1차적으로 교통과 재난 안전을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국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울산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이 4가지의 기관을 통해서 한국 스마트 시티의 특징을 알아봤을 때 편의성, 안정성, 신기술, 그리고 친환경 시민들의 참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의 특징은 첫 번째로 국가 주도의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와 시민들의 참여를 앞으로 목표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에는 교통과 재난 안전을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점은 앞으로의 미래에 시민들의 참여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주제를 시민, 기업,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가 선정은 현재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주도의 스마트 시티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리빙랩이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것은 국가와 기관,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 과정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현재 한국에서는 기존의 도시가 아닌 신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과연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네덜란드와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방문한 곳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컨퍼런스를 크게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를 첫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강의 시작하는 사람은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의 최종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자유로운 도시, 개인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를 말하고, 두 번째는 포괄적인 디지털 도시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사회적 지위, 인종,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 되는 그런 도시를 항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또 창조적인 디지털 도시라는 거는 이제 암스테르담이 워낙 시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도시 개발 시민들을 도시 개발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어서 도시의 서비스나 문화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제 총 3가지의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기술들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력으로 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탄소 감소 및 제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유럽은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라서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나감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속 보안을 강화시키고 개인정보 유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기술들을 계속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스마트 시티의 기술의 일부분인 스마트 빌딩, 보안, 모빌리티와 같은 부분에서도 단독적으로 기업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협업을 맺어서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은 총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포시 단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커넥트라서 이제 사물에 인터넷을 다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앞서 얘기했던 그 유비쿼터스가 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컬렉트인데, 이제 이 사물에 연결된 인터넷을 한 곳에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컨트롤하는 단계인데, 이런 각각 사물의 인터넷을 연결해서 한 곳에 모으고 그거를 이제 한 곳에서 다 빠르고 효율적이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인데요. 이제 그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축적되고 그게 빅데이터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기술자들이 계속 워낙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참고하고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런 기술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리빙랩의 사례인 그 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설명을 먼저 듣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도시는 행정 기술이나 원래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도시도 이제 수준 높은 도시, 더 낮고 지속 가능한 도시,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D 프린트가 발달하고 뭐 에코사이클 건축, 그리고 뭐 앱 개발, 이런 것들이 분야가 확대되면서 더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분야가 넓어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도시 계획에 다 참여하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탭에서 이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리빙랩 사례인데요. 이거는 스마트 센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강 위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여름에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이 스마트 센서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고 있는지 감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을 얼마나 하는지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밤에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감지해서 잡아내고, 또 언제 수질 관리 같은 것도 항상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사람들이 언제 수영하는 게 안전한지에 대한 시간도 계속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시티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여기는 네덜란드는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예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최종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유럽 최초의 지속 가능한 순환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전기 에너지 대체라는 곳이 어떤 걸 하고 있냐 해서 이 요한 그루이프 아레나라는 경기장을 갔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붕에 4,200개 정도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00메가와트 정도를 이제 저장하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대충 뭐 3,000에서 4,000만 가구 정도가 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축구 뭐 이런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공연 같은 것도 하는데 그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 피크 타임에 정전이 나가지 않도록 백업 전력도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또 전기 자동차 충전의 그런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기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파리의 스마트 시티의 분야인 도시재생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1900년대 파리 만국 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렸을 때 기차역으로서 기능을 하던 곳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차역이 폐허가 되고 폐 건물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이것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재생 산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 기차역 내부를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시계가 보이는데 그게 기차역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사진을 찍는 포토스팟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세 박물관은 파리의 3대 미술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고 재생산업으로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중정원입니다. 현재 프롬나드 플랑테라고 불리는 파리의 공중정원인데요. 이거 역시도 옛날에 철도길을 사용했는데 철도길의 구간이 삭제가 되면서 폐허가 된 철도길을 그곳이 우범 지역으로 찍게 되어서 정부가 이 우범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예산의 문제로 이걸 옮기지 못하게 됐고 도시 재생으로서 도심 속에 있는 정원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가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도심 속에서 나의 편안함을 찾을 곳이 없었는데 이런 편안함을 찾을 곳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던 공중정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에너지와 교통과 관련된 산업인데요. 프랑스에서 파리는 교통의 문제와 교통을 통한 매연의 연기로 많은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현재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는 거의 다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있고 전기 차량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의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숙소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나 관광지를 이동할 때 두세 블록만 가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8km 떨어진 신도시인 라데팡스입니다. 라데팡스에 보면 이런 신개선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파리는 개선문으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신개선문은 파리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라데팡스의 지역에는 파리의 대기업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하루에 8만 명 이상이 출퇴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라데팡스를 처음 건축할 때 지하에 있는 차도로 그리고 지상에는 보행자가 많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하여서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현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데팡스는 재난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시민들에게 먼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재난 대피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재난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몸이 아픈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지판들도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과 분석 및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사전 조사할 때도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마트 시티를 진행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일 잘 하고 있다는 도시가 부산이랑 세종이었는데 다 성과물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료 같은 거를 분명 받았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 방향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도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다른 송도나 울산, 부산을 가면서 이제 그런 국가에서 받은 주도적인 곳이 아닌 곳도 굉장히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는 기업, 정부,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건데요. 시민이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도시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이 필요한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민의 참여를 계속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국이랑 유럽을 다 다녀왔는데 솔직히 뭐 유럽이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 모든 사전기관 조사 방문했을 때도 다 저희는 아직 걸음마 단계고 유럽 따라가려면 좀 멀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확실히 문화나 역사, 환경, 시민의식 같은 그런 국민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였고 또 도시의 특색에 맞춰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이 면적도 다 크고 진짜 인구도 많고 한데 파리랑 이제 네덜란드는 되게 그래봤자 서울보다 좀 면적이 좀 작고 이제 교통 같은 것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 저희가 교통관제센터를 갔을 때도 여기 울산대학교에서 방어진까지 가는데 얼마나 환승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교통수단을 거쳐야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유럽 같은 곳에서는 계속 그런 교통수단 같은 환승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 공공시설이 주는 그런 혜택을 되게 체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에 대한 부분도 그 공공시설이 만약에 저희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내가 시간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네 내 삶을 더 효율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네라고 시민들이 체감하게 되면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피드백을 만들어가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서 좀 뜻깊게 봤던 문장인데 시는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이걸 되게 멋있는 말이네 이런 식으로만 넘겼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도시도 인간을 만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어찌됐건 간에 공공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공공시설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개념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고 그 상태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